진짜 애기잖아? 누가 이런 데다 애기를 버린 거야?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겨울밤, 골목 구석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자 강도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어요. 아기의 맑은 눈과 하얀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강도윤은 아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보통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강도윤이 몸담고 일해왔던 자동차 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알지 못했어요. 아기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그들에게 덮쳐올 검은 그림자들을 말이죠. 과연 강도윤은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강도윤은 태움모터스 연구소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시험 보고서가 한 뭉치 들려 있었어요. 45살 15년을 이 회사에 바친 그는 자동차 설계 분야에서는 누구도 인정하는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오늘 회의는 중요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개발팀장과 임원 몇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도윤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래프와 수치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신차 파워트레인 내구 시험 결과인데요. 10번 중 3번에서 진동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대로 양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이상치를 하나씩 짚어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개발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어요. 강수석, 출시 일정은 생각 안 하나? 이미 예약받기 시작했어. 언론 공개까지 했고. 그래서 더 지금 손봐야 합니다. 나중에 리콜 터지면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고 주가도 곤두박질 칠 거예요.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강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임원 몇 명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뒤로는 차태윤 부회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회장의 큰아들이자 승계 레이스에서 앞서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어요. 무슨 얘기가 그리 심각해 보이나? 차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상석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개발팀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강수석이 파워트레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험 중 일부에서 진동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요. 차태윤은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강도윤을 쳐다봤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수석, 엔지니어링은 완벽을 추구하는 거 맞아. 하지만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야. 데이터 좀 더 쌓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커버하면 되지 않나? 우리 개발팀이 얼마나 우수한데. 부회장님, 이건 소프트웨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적 설계 자체를 수정해야 해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윤의 말투는 예의 바르되 확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차태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 열정은 인정하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사는 이미 언론에 공개했고 투자자들한테 약속했어.
지금 출시 미루면 주가 폭락이야. 그 책임 자네가 질 건가?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차태윤은 말을 마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기석에게 눈짓을 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서기석도 따라 나가며 강도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깃들어 있었어요. 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개발팀장이 마지막으로 강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강수석, 너무 고집 부리지 마. 회사 생각도 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팀장도 나갔습니다. 강도윤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스크린에 남아있는 빨간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흘 뒤 강도윤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시험 데이터,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것처럼 위조된 이메일,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을 담은 문서들이었어요. 강도윤은 황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누가 제 컴퓨터에 이런 걸 넣은 겁니까? 하지만 회사는 이미 내부 감사팀을 꾸렸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돼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차가운 표정으로 강도윤을 조사했어요.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도윤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회사는 막강한 법무팀과 언론 플레이로 그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태윤모터스 핵심 인력, 기술 유출 의혹으로 해고,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업계는 순식간에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사람들은 냉담하게 끊었어요. 강도윤의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손가락질 받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놀림받는지 알아요. 이제 끝이에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어요. 강도윤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5년을 바친 회사, 쌓아온 커리어, 가정, 명예까지.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 뒤 강도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골목, 낡은 담요 한 장과 찢어진 골판지, 상자가 전부였어요. 한때 양복을 입고 회의실을 누비던 그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어요. 강도윤은 담요를 더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동전 몇 개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강도윤은 그것조차 짚을 힘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동차를 사랑하고 원칙을 지키려 했던 엔지니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어요. 강도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골판지 상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자정은 넘은 것 같았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끔 차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손을 비볐어요.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강도윤은 담요를 걷어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 울음소리 맞는데. 강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지 며칠째였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강도윤은 골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바닥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담벼락 그늘진 곳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급히 달려가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기는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쥔 채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애가 왜 여기 있어? 누가 이런 짓을? 이 추운 날씨에.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담요를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강도윤의 품 안에서 아기는 작게 꿈틀거렸어요. 상자 안을 다시 살펴보니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반지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어두워서 불가능했어요.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글씨는 급하게 휘갈긴 듯했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쪽지를 쥔 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작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강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어요. 노숙자인 자신이 경찰서에 가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추운 날씨에 아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새벽 1시쯤 됐을 텐데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강도윤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강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지금 자신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어.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강도윤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져준 것이었어요. 모두 합쳐도 2,000원이 안 됐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점원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점원이었어요. 노숙자는 출입 금지예요. 나가주세요. 저기 분유 좀 사야 해요. 아기가 있어서요. 강도윤이 아기를 보여주자 점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아기네. 돈은 있어요? 강도윤은 손에 쥔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점원은 동전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매대로 가서 작은 분유 한 통과 젖병을 집어왔습니다. 이거 합치면 5,000원 넘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아기 잘 돌보고요. 물은 저기 정수기에서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점원은 손을 저으며 뒤돌아섰어요. 강도윤은 편의점 화장실에서 젖병을 씻고 분유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뜨거운 물에 분유 가루를 넣고 흔들었습니다.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자 아기는 힘껏 빨아댔어요. 작은 목구멍이 꿀꺽꿀꺽 움직였습니다. 강도윤은 아기를 안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골판지 상자 안에 자리를 만들고 아기를 누였어요. 담요로 아기를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자신은 추워도 아기만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옷까지 벗어 아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반지와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반지는 분명 비싼 물건이었어요. 세공이 정교했고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어디선가 부유한 집안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버려졌을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찾으러 올 수도 있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지켜줘야겠어. 이 반지도 잘 간직해야 해.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쪽지는 접어서 함께 보관했어요. 아기는 이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입가에는 우유 거품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아기 곁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뼈를 시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기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혼자 버려두지 않을게. 강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기의 손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작은 공간만큼은 조금 따뜻했어요. 강도윤과 아기 두 사람만의 세상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람 소리가 골목을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어 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작은 원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자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10살 소년 강아준이 책상 앞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의 눈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강도윤은 웃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 하준아. 공부하고 있었어? 네, 수학 문제 풀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골목에서 발견한 갓난아기는 이제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어요. 강도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어요. 강도윤은 여러 임시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엔지니어였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은 구인 전단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처 카센터에서 정비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어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다시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월세 고지서를 보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카센터를 찾아갔어요. 카센터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장 오병철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왔어요. 50대 중반 거칠어 보이는 외모에 목소리도 걸걸했습니다. 여기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나? 오병철은 강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15년 일했습니다. 설계 쪽이었고요. 설계?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오병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일이 필요합니다. 오병철은 한참 강도윤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실력 있으면 과거는 안 물어. 내일부터 나와. 강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정비만 맡았습니다.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같은 기본적인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강도윤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강도윤은 하준이를 카센터에 데려왔어요. 학교가 끝난 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오병철은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허락했어요. 애 다치지 않게 조심해. 여긴 위험한 곳이야. 알겠습니다. 하준아, 여기 앉아 있어. 아빠 일하는 거 구경해.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장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공구들, 리프트에 올려진 차량, 엔진 소리,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강도윤은 한 차량의 엔진룸을 열고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하준은 아빠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엔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저기 호스 연결된 거 이상해 보여요. 강도윤은 하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하준의 관심은 더 깊어졌어요. 아이는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차량들을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공구를 만져보기도 하고 부품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강도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엔진이야. 차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 같은 거지. 어떻게 움직여요? 연료를 태워서 힘을 만들어. 그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거야. 하준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구조를 보면 스스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오병철도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강도윤에게 말했어요. 애가 똑똑하네. 관심도 많고. 그러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엔지니어 시켜. 자네처럼. 강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준의 재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강도윤은 성실하게 일했고 하준은 카센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하준은 강도윤의 공구함을 열어 스패너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로 볼트 풀 수 있죠? 맞아. 근데 하준아, 공구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위험해.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하준은 공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도윤은 간단한 저녁을 차려 하준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차 한 대가 이상한 소리 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벨트가 헐거워져서 그래. 내일 교체할 거야. 벨트요? 어디 있는 거예요? 강도윤은 종이에 간단히 그림을 그려 설명했어요. 하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강도윤은 하준을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안고 다짐했던 그 순간.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강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목에는 여전히 그때 발견한 반지가 목걸이로 걸려 있었어요. 강도윤은 언젠가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간직하게 한 거였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준은 완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강도윤은 창문을 닫고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하준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강도윤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카센터에서 일해야 했어요. 하준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은 카센터가 유난히 바빴습니다. 오전부터 차량 세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강도윤과 오병철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준은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을 굴리며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는 가끔 작업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점심때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카센터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오병철에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진동이 나요. 벌써 다른 카센터 2군데 갔다 왔는데 아무도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여기서도 못 찾으면 서비스 센터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병철이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시동을 걸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핸들을 잡고 있으면 손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리프트에 올려서 밑을 봐야겠네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여러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강도윤도 합류해 엔진룸과 하부를 살폈어요. 타이어 밸런스, 휠 베어링, 서스펜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병철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참 까다롭네. 진동은 분명한데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도윤 씨, 혹시 뭐 보이는 거 있어? 강도윤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엔진룸을 들여다봤어요. 마운트, 벨트, 풀리 모든 걸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준이 숙제책을 덮고 작업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리프트에 올려진 차량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 저 차 밑에 뭔가 이상해 보여요. 하준아, 지금 아빠 바쁘니까 저쪽에서 놀고 있어. 아니에요, 진짜요. 저기 저 부분이 다른 차랑 달라요. 뭔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하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도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봤어요. 드라이브 샤프트 근처였습니다. 강도윤은 공구를 들고 그 부분에 접근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의 밸런스 웨이트가 조금 어긋나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고속 회전 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네. 밸런스가 안 맞았어. 오병철이 급히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이게 문제였구만.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았어, 도윤 씨? 강도윤은 하준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하준이가 찾았습니다. 뭐? 내가? 설마. 오병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하준을 봤어요. 하준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밸런스 웨이트를 조정하고 다시 시동을 걸자 진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건넸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데서는 못 찾았는데 여기 진짜 실력 있으시네요. 차주가 떠난 뒤 오병철은 하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하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야, 꼬마.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저씨도 못 찾았는데. 그냥요. 다른 차들이랑 모양이 좀 달라 보였어요. 중심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하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오병철은 강도윤을 봤어요. 이거 보통 애가 아닌데. 저 나이에 드라이브 샤프트 밸런스를 본다고? 도윤 씨, 이애 천재 아니야? 강도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들어왔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여러 개 떠 있었고 엔진 출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주는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강도윤은 진단기를 연결해 에러 코드를 확인했어요. 센서 관련 에러가 여러 개 나왔지만 센서들을 점검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테스터기로 확인했지만 모두 정상 수치를 보였어요. 이상하네. 센서는 멀쩡한데 왜 에러가 뜨는 거지? 하준이 또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엔진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저 배선 연결 부분 좀 봐요. 뭔가 색깔이 이상해요. 강도윤이 배선을 확인하자 커넥터 하나가 부식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접점이 산화돼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커넥터를 교체하자 모든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카센터에 천재 꼬마가 있다는 이야기가 손님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하준을 보러 왔어요. 어떤 손님은 일부러 문제없는 차를 가져와 하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저 애가 찾았대요? 네, 우리 하준이가요. 강도윤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분명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 아이를 이용하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은 하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물었습니다. 하준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야? 아빠가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요. 마치 퍼즐처럼요.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여요. 하준의 대답은 순수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놀이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아빠, 저 나중에 엔지니어 될 수 있을까요? 아빠처럼요. 강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럼 하준이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하지만 강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재능이 언젠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잠든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목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목걸이로 걸려 있었어요. 강도윤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든 이제 내 아들이야. 잘 지켜줄게. 강도윤은 작게 속삭이며 하준의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카센터는 이제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의 재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카센터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카센터를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기석, 태윤모터스 비서실장이었어요. 오병철이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정기 점검 좀 받으러 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서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업장 안을 훑어봤습니다. 강도윤이 한 차량의 엔진룸을 점검하고 있었고 하주는 그 옆에서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오병철이 리프트에 차를 올리는 동안 서기석은 작업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는 차량들을 구경하는 척하며 하준을 관찰했습니다. 하준은 아빠 옆에서 렌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아이의 움직임은 능숙했고 때로는 강도윤보다 먼저 필요한 공구를 집어들기도 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갈 무렵 하준이 물을 마시러 작업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기석은 우연을 가장해 아이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하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 끝에 매달린 반지였습니다. 서기석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반지는 작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 반지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기석은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차태윤 회장의 동생 차민준이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어요. 승계 싸움 끝에 사라진 그 사람의 유품이었습니다. 서기석은 당시 그 일에 직접 관여했었어요. 차민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애야, 그 목걸이 예쁘네. 어디서 났어? 서기석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아빠가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어디서 구하셨대? 하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있던 거래요. 서기석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렇구나. 잘 간직해라. 점검이 끝나고 서기석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를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하준을 돌아봤어요. 아이는 아빠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기석은 차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저 서기석입니다. 무슨 일인가? 차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인가? 네,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1시간 뒤 서기석은 태윤모터스 본사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차태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서기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차민준 이사님의 반지를 기억하십니까? 차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서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나? 오늘 우연히 그 반지를 봤습니다. 한 카센터에서요. 뭐? 차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확실한가? 네, 틀림없습니다. 문양까지 똑같았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목걸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차태윤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지? 부모는?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센터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강도윤?
차태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1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아닙니까? 서기석의 말에 차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책상으로 돌아와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인사팀 10년 전 해고 기록 중에 강도윤이라는 이름 찾아봐. 지금 당장.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차태윤은 전화를 끊고 서기석을 봤어요. 맞아. 기술 유출 혐의로 해고했던 자야. 그런데 그 자가 왜 민준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동생 차민준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떠났다고 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지금 한 아이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 아이와 강도윤을 철저히 조사해 어디 사는지, 관계가 어떤지, 아이의 출생 기록까지 전부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기석. 네, 회장님.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서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조사팀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카센터에서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하주는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주는 오늘 고친 차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강도윤은 웃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카센터에 왔던 양복 입은 남자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어요. 하준을 유난히 자세히 쳐다봤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어요. 아마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하준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국제 모터쇼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최신 자동차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고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모터쇼래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강도윤이 부엌에서 나와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광고였어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러네. 큰 행사네. 아빠, 우리 갈 수 있어요? 저 꼭 가보고 싶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장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도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하준아. 돈도 좀 들고. 아빠, 제발이요. 저 진짜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실제 차들 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월요일 강도윤은 카센터에서 오병철에게 모터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병철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 나도 광고 봤어. 올해 규모가 엄청 크다던데. 하준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좀 걱정이네요. 오병철은 강도윤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끄고 말했어요. 도윤 씨, 요즘 하준이 덕분에 카센터 장사 잘 되잖아. 내가 표랑 교통비 좀 보태줄게. 애 데리고 다녀와. 사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야. 하준이는 우리 카센터 마스코트야.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리고 말이야, 저의 재능이 아까워.
좋은 거 많이 보여줘야 해.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됐고, 주말에 푹 쉬고 와. 하준이도 데리고. 그날 저녁 강도윤은 하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진짜요? 아빠,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가자. 하준은 강도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하준은 매일 모터쇼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차들이 전시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했어요. 강도윤은 그런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조사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서기석이 보낸 조사팀은 이미 강도윤과 하준의 일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강도윤과 하준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섰어요. 하준은 깨끗한 옷을 입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목걸이로 걸려 있었어요. 아빠, 빨리 가요. 천천히 가도 돼. 시간 많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준은 창밖을 보며 내내 신나 있었어요. 코엑스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강도윤은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전시장이 나타났어요. 수십 대의 자동차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브랜드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 회사들까지 다양했어요. 하준은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전기차래요. 그래, 요즘 전기차가 대세지.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준은 각 차량마다 멈춰서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때로는 설명원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원들은 10살 아이가 묻는 전문적인 질문에 놀라워했어요. 이 차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예요? 모터 출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강도윤은 하준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정말 이 분야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부스 앞에 섰습니다. 큰 부스였고 최신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준은 그중 한 차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저 차 정말 멋있어요. 그러게. 디자인이 근사하네. 그때 누군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강도윤과 하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사팀이었어요. 강도윤은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값진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배고프지? 밥 먹을까? 네, 아빠. 근데 조금만 더 보고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준은 지칠 줄 모르고 차들을 살펴봤어요. 강도윤은 아이의 열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태움 모터스의 사람들이었어요. 서기석의 지시로 강도윤과 하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저녁이 되어 강도윤과 하준은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하준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그래, 하준아. 즐거웠니?
네. 정말 멋있었어요. 저 나중에 꼭 저런 차 만들 거예요. 강도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하주는 창밖을 보며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태움모터스 본사에서는 조사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하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차태윤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기석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차태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기석이 들어오자 그는 돌아섰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서기석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태윤은 앉으며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55세. 1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해고. 현재 카센터 정비사로 근무 중. 차태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하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강하준, 10살. 강도윤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서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도윤과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기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인가? 병원 기록을 조회한 결과 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된 아이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10년 전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고 뒤늦게 입양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태윤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지? 더 조사한 결과 서기석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DNA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아이가 사용한 물품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민준 이사님의 DNA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99% 이상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차태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네, 회장님. 그 반지도 그렇고 DNA 결과도 명확합니다. 강하준은 차민준 이사님의 친아들입니다. 차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동생 차민준과의 마지막 대면. 승계 다툼 끝에 차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전 겨울 강도윤이 노숙 생활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추측컨대 누군가 아이를 버렸고 강도윤이 주워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차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조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10년 동안 카센터 정비사의 아들로 자라왔다는 것.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석의 질문에 차태윤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네. 회장님, 그런데 뭔가 강도윤과 아이의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 아이는 강도윤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둘의 유대감이 상당합니다. 쉽게 떼어놓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차태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센터 정비사 따위가 차가의 핏줄을 키울 수는 없어. 그 아이는 내 조카야.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지. 강도윤이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아이를 데려올 거야. 서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차태윤의 결심을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접근해. 강도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 돈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 만약 거부한다면요? 차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법무팀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올 거야. 친권은 혈연 관계가 우선이니까. 서기석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가 자동차에 상당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카센터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했고 천재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의 피를 받았나 보군. 민준이도 엔지니어링에 뛰어났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데려와야겠어. 그런 재능을 카센터에서 썩힐 순 없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해. 차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서기석, 이번 주말 모터쇼에 그 둘이 또 올 거야. 감시팀을 붙여. 움직임을 전부 파악해. 이미 붙여놓았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설 준비를 해.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를 만나볼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기석이 나가려 하자 차태윤이 다시 불렀습니다. 서기석. 네, 회장님.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아버지께도 아직 보고하지 마.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서기석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차태윤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조카를 찾았다는 안도감,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이를 차지해야 한다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 강도윤과 하주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터쇼 이후 하주는 더욱 자동차에 빠져들었어요. 카센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고 강도윤은 그런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또 모터쇼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래요. 강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마지막이면 가봐야지. 하주는 기뻐하며 뛰어올랐어요. 강도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번 모터쇼 방문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태윤 모터스 본사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강도윤과 하주는 다시 모터쇼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주는 들뜬 표정으로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미국 회사 부스 쪽으로 가요. 그래, 천천히 보자. 두 사람은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부스는 전시장 중앙에 있었어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최신 전기차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연 중이던 차량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엔지니어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관람객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본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단 장비를 연결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주는 무대 가까이 다가가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차량 위를 훑었어요. 하준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아빠, 근데 저거. 하준이 무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강도윤도 차량을 봤어요. 하준아, 뭐가 보여? 저기요, 파워트레인 쪽. 냉각수 라인이 이상해 보여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저기 엔진 옆쪽 호스요. 뭔가 꺾여 있는 것 같아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어요. 관람객은 무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기, 저희가 문제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경호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회사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에밀리 콜린스가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분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정말요? 어디가 문제인 것 같나요? 강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하준이 나섰습니다. 냉각수 호스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과열되는 것 같아요. 에밀리는 10살 아이가 전문 용어를 쓰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가 차량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준이 말한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호스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맞네요. 여기가 문제였어요. 다른 엔지니어들이 급히 호스를 점검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실수로 호스가 꺾인 채 고정된 것이었어요. 호스를 바로잡고 냉각수를 보충하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강도윤과 하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두 분은 엔지니어세요? 저는 예전에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은 카센터에서 일하고요. 이 아이가 문제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는 하준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저걸 알았죠? 하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상해 보였어요. 에밀리는 강도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강도윤이 연락처를 적어주는 동안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차태윤 회장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서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대단하군요, 회장님. 차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강도윤과 하준이 무대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차태윤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강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차태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년 전 그날 회의실에서 자신을 내쫓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차태윤은 강도윤을 잠깐 보더니 하준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이의 목걸이에 머물렀어요. 아이 이름이 뭐죠? 강도윤은 본능적으로 하준을 자신의 뒤로 감췄습니다. 왜 물으시는 겁니까? 물어볼 만하니 물어보는 거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고요? 차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금씩 물러섰어요. 하준입니다. 제 아들이고요. 당신 아들? 웃기는 소리 마시오, 강도윤 씨. 10년 전 우리 회사에서 쫓겨난 그 엔지니어 맞죠?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오. 내 동생의 아들이지. 차태윤의 말에 강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은 아빠 뒤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이 아이는 내 조카요. 당신이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려받을 거요. 강도윤은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10년을 제가 키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혈연이 중요하지. 이 아이는 차가의 핏줄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강도윤은 차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저는 회사를 위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조작된 문서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내쫓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했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시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태윤모터스 품질팀 수석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박재훈이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차태윤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차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기석이 급히 박재훈에게 다가갔어요. 박 수석, 무슨 짓입니까? 지금 어디서? 비켜요. 이제 진실을 말할 겁니다. 박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관람객들을 돌아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그에게 돌렸어요. 10년 전 태윤모터스에서 신차 개발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윤 씨가 결함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회사는 출시 일정을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도윤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차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재훈, 당장 입 다물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문서 조작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도윤 씨는 무죄입니다. 회사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기자들이 펜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강도윤은 박재훈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증언이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1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태윤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분이 무고하게 해고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윤 씨는 엔지니어로서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터쇼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차태윤과 강도윤을 번갈아 찍었어요. 차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서기석에게 작게 말했어요. 당장 법무팀 불러.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해. 그날 밤 뉴스는 모터쇼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태윤모터스의 과거 조작 의혹, 강도윤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천재 소년 강하준의 이야기까지. 인터넷은 들끓었어요. 며칠 뒤 태윤모터스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언론 플레이로 강도윤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과거 해고 기록은 명확합니다.
강도윤은 기술 유출 혐의로 정당하게 해고됐습니다. 박재훈 수석은 개인적 원한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차태윤은 하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자 확인 DNA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강하준은 차가의 직계 혈족입니다. 강도윤과는 법적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양육권은 차가에 있습니다. 강도윤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 에밀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도윤 씨,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고 회사는 강도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모터쇼에서 보여준 실력과 정직함을 높이 산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법무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도윤 씨와 하준 군의 기술적 공로를 공식 문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재훈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증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10년 전 회의록과 내부 문서 사본을 제출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은 재벌 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법무팀, 다른 한쪽은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강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하준은 방청석에서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태움모터스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강도윤은 과거 명백한 비위 행위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강하준은 차가의 혈육입니다. 친권은 혈연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강도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0년 전 해고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입니다. 박재훈 증인과 당시 내부 문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강하준 군은 10년간 강도윤 씨의 보호 아래 성장했으며 둘 사이의 유대는 법적 친권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훈이 증언대에 섰어요. 10년 전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회의록과 내부 이메일 사본이 있습니다. 문서들이 제출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에밀리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모터쇼 현장에서 강도윤 씨와 하준 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기술 문제를 단숨에 찾아냈습니다. 특히 하준 군의 재능은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란 덕분에 이런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여론은 점점 강도윤 편으로 기울었어요. 사람들은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강도윤을 지지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태움모터스는 사과하라. 태움모터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회장 차명진이 직접 나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과거 인사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어요. 강도윤에 대한 과거 해고는 부당했음을 인정합니다.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그리고 강하준의 양육권은 현재 양육자인 강도윤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10년간 형성된 부자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정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강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준이 달려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요. 그래, 하준아. 이제 괜찮아. 차태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는 졌지만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론과 법의 판결 앞에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과 하준은 법정을 나서며
에밀리와 박재훈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새로 구한 원룸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집이었어요. 법원의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하준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에밀리의 회사에서 하준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본사에서 여름 방학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 엔지니어링 캠프였습니다. 하준아, 미국 가고 싶어? 진짜요? 갈 수 있어요? 하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도윤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에밀리 씨가 초대했는데 가야지. 거기서 많이 배워와. 와, 아빠 최고예요. 하준은 기쁨에 뛰어올랐습니다. 강도윤은 그런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며칠 뒤 강도윤은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병철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도윤 씨, 요즘 잘 지내나? 네, 사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 그나저나 하준이는 학교 갔습니다.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병철은 웃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의 덕분에 우리 카센터도 유명해졌어. 손님들이 계속 물어봐. 천재 소년 어디 갔냐고. 강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준이가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해서.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저 애는 더 큰 곳에서 배워야 해. 카센터에만 있기엔 아깝지. 오병철은 진심으로 하준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움 모터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의 사건 이후 회사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명예회장 차명진은 물러나고 차태훈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회사는 투명 경영을 약속했어요. 박재훈은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받았고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과 하준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제가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하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준아, 아빠가 너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 겨울이었어. 그때 아빠는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 그런데 골목에서 너를 발견했어. 추운 겨울밤에 혼자 버려진 채로. 하준은 아빠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생각했어.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겠다고. 누가 낳았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는 내가 진짜 아들이었거든.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윤을 껴안았어요. 아빠, 저도요.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강도윤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하준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며칠 뒤 하준은 목에 걸었던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간 간직했던 그 반지였어요. 이제 그 반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강도윤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그건 내가 결정해. 그게 내 친아버지의 유품이니까. 하주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거 간직하고 싶어요. 친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태어난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구해줬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여름이 왔습니다. 하준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강도윤은 공항에서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에밀리가 함께 동행했어요. 잘 다녀와, 하준아. 많이 배우고. 네, 아빠. 금방 올게요. 하준은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어요. 2달 뒤 하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한층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캠프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전기차 설계도 배우고 자율주행 기술도 배웠어요. 그리고요. 하준은 잠시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나중에 아빠랑 같이 차 만들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요.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둘이서? 차를? 네. 아빠는 경험이 많으시고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으니까 같이 하면 멋진 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하준을 껴안았어요. 좋아. 언젠가 우리 둘이서 차 만들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멋진 차를. 약속이에요, 아빠. 약속이야.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하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준은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목걸이로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 반지는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강도윤과 하준,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된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1년 뒤 강도윤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에밀리 회사의 지원으로 자동차 컨설팅 회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준은 방과 후면 아빠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우리 차는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좋은데. 역시 우리 하준이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어요. 강도윤과 하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진심이, 돈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함께한 시간이 짧아도 진심으로 아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꼭 안부를 전해보세요. 고맙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